이 자가 내란 공범입니다. 대통령실 내부 실제 음성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가 유출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터져나온 거침없는 폭탄 발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향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며 격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합참 의장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자 그랬다는 겁니다. 특검 조사에서 그 진술을 한 사람, 당시 김명수 합참 의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7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자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관저회동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격해진 상황은 신원식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말리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의 충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합참의장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되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1심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이틀 전에 계엄이 결정됐다고 판단했지만 이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검은 오는 6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에 보내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소환 모습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공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한테 나는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안보예요. 안보. 매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폭탄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실려 나갔대. 아이고. 아니 다른 업무 보고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 국정원. 네. 아이고.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브로리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거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보를 받았던 건데 사실 이야기를 안 했죠. 와, 너무하잖아요. 내용이. 와. 술 먹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 대통령이 임기 5년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격려도 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이제 밥을 먹죠. 만찬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글쎄 윤석열이 소폭을 말아 드셨다는 건데요. 와.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김규현 원장 시절이거든요. 2023년 2월 24일로 추정되니까 김규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돼요. 그래요? 네. 네. 몰몬교시고 해서 네. 담배나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드세요. 커피도 잘 안 드시는 분이세요. 꽉 막히는 그 양반이 사실 국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헤드 테이블에서 김규현 원장이 헤드 테이블에서 떡 앉아 있으니 네. 술이 안 돌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 양반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네. 아이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내가 한 바퀴 돌게 이러시더래요. 와. 내가 한 바퀴 돌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 만찬에 여러 번 갔었는데 원장 공간에 가면 넓은 식당 같은 데서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네. 한 수십 개가. 음. 그게 다 돌았다는 거예요. 와. 소폭을 빨아주면서 아니 막 소폭을 만들면서 자 만들면서 네, 자 모여 쭈르륵 만들어서 자 뭐지? 마셔 이렇게 마시고 또 옆에 테이블 가서 또 마시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소폭 기계도 아니고 중반쯤 가서는 힘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아,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야.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실려 나온다는 게 근데 대통령이 이런 이제 필름 끊긴 거잖아요. 블랙아웃. 그렇죠. 그럼 국가 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는 늘상 있던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사실은 네. 그냥 뭐 기념으로 해서 한 잔 정도 와인 조금 마시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마셨던 거고 웃겼던 건 끝날 무렵에 국정원에서 연포탕을 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뭐 했다고요? 메뉴로 연포탕. 술안주인데. 그러니까 술 먹을 줄 알았는지 뭐 어쨌든 몰라도 참 애초에 그 마실 준비를 하고 갔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시절에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보고가 있잖아요. 저도 청와대 꽤 오래 있었지만 보통 대통령의 보고는 2시 또는 3시에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시간을 할 때. 네.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가끔 윤석열 씨가 보고 시간을 5시에 잡을 때가 있대요. 5시. 네, 5시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뭐예요? 보고는 뭐 대충 한 30분 하고 저녁이나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관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장관들이 야, 오늘 뭐 예를 들어 해수부다. 해수부 보고 5시야. 그럼 해수부 장관 컨디션 미리 마시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기가 찬다. 그러면 진짜 기가 업무 차죠. 보고는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하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걸 윤석열 씨는 그렇게 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 그래도 아까 김건희가 채워줘서 다 뭔 소리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정말 저도 제일 이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군장성들 요직에 있는 군장성들 맞습니다. 모여놓고 인사불성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화할 정도로까지. 예. 그럼 그때는 국방은 어디 가버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또 수장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정보기관도 그날 그 시간 동안 펑크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2023년 2월이잖아요. 국정원 사람들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가까워져야 될 인물로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인간관계에 친밀도. 스킨십을 맺는 유일한 방법이 폭탄주 돌리는 그게 거거든요. 술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술을 처음 마신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의 패턴인데요. 우리 계속 여기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안가를 그렇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안가에서 군 장성들 모아서 소폭 돌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저로도 부르고. 소폭이 계엄의 주요한 그게 된 거죠. 진짜. 소폭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간단한 그냥 거 아니에요. 가십성이 아니야. 소폭. 그때부터 지금 사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네. 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또 대통령실에는 사우나랑 침대 갖다 놓고. 그렇죠. 출근 늦게 하고. 출근 비밀의 통로 지하에 만들어 놓고. 소폭이란 매개체로 모든 일상과 국정을 다 이렇게 짜맞춰 놨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우나 가고 쉬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2차 종합특검이요. 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관련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오혁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오혁진 기자님.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똑같죠. 네. 언제 다 기운이 없어. 기운은 없어. 좀만 몸이 약간 힘내주면 좋은데. 구겨져 있고. 자, 윤석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어겐이 득세하고 있잖아, 예. 실제로. 김명수 합참의장 전문가잖아요, 우리 기자님이. 예. 김명수 합참의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한남동 관저에 가게 됩니다. 윤석열이가 부른 거야.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예.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거기서 뭔가 계엄 관련한 이야기가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진짜 가관인데 그 내용이 이번에 김명수 합참 의장의 종합특검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 나흘 뒤인 2023년 11월 29일 관저에서 윤석열이 김명수 합참의장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술을 또 한 잔 쫙 마셨겠죠. 술 마셨겠지. 마시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우리 명수 뭐 이거 시키는 거 뭐든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미친놈 같아. 우리 명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김명수 합참의장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충성하겠습니다. 요건 FM 답변이야. 대통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네네. 명령 충성하죠. 요 만점이야. 그랬더니 이걸 만족 못하고 책상을 치면서 경로하면서 이 새끼 이거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든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총 가져와봐. 내 머리 쏴봐. 너 사퇴해 이 새끼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 정당? 합법?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시키면 해야지. 야 총 쏴봐. 쏴봐 이 새끼야. 이거 못해? 요걸 1시간 동안 한 거야. 와. 요걸 1시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아이 좀 그죠. 말렸어. 좀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이게 수습이 됐다는 겁니다. 1시간을 질타를 했다. 1시간 만에.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예. 그때 함께 있었던 애들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윤석열 있었고 당연히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경호처장. 조태용 안보실장이면서 국정원장 권한대행하고 있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신원식, 김명수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엄에서 패싱한 거 아닐까. 저는 요걸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이제 김명수가 완전 패싱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약간 좀 우리가 애매하잖아. 그렇죠. 이때 기점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는데요. 기자님. 예. 설명을. 아니, 제가 뭐 출석 부른 게 아니고요.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출석 부른 게 아니고. 김명수 관련해가지고요. 네. 일단 김명수가 선임한 변호사들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명수가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총 4명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종합특검팀 특검보가 김정민 특검보님이에요. 네. 그 예전에 그 박정은.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주 그냥 까랑까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김명수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장순욱 변호사. 장순욱 그 탄핵 때 하셨던 분인데? 네. 그리고 전익수. 과거에 이제 공군 이해람 중사 사건 때 수사받았던 사람이고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다음에 김규현 변호사님. 김규현, 정의규현, 김규현? 네. 그래요? 제가 30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사건 내용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로펌 특성상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순욱 변호사랑 전익수 변호사가 이 사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약간 이해충돌 아니냐. 국회 대리인단에 섰던 사람들이 약간 내란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말이 되냐. 약간 뭐 내란 정관이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부적절하다. 이 너무 헷갈려. 김명수만 들어오면은 너무 어려워져. 이거 완전히 그 세계관들이 다 꼬여 있네 거기에. 그렇죠. 네. 어쨌든 어려운데 선임을 두고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채팅으로도 다들 야 이거 지금 이게 다 지금 이거 분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네. 혼란스럽네 이거. 근데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기사를 쓰면서 김명수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의구심이 좀 컸던 게 뭐냐면 그 평양 무인기 작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합참 법무실로부터 이 작전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막지 않은 겁니다. 2024년 9월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이 2024년 7월부터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특검팀에까지 진술을 한 상황이고. 드론 사령관은? 근데 이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그런 사실 없다. 2024년 9월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이 평양 작전이 10월부터 어쨌든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지시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최소한 이제 뭐 내란 방조까지는 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합참 어쨌든 합참 수사하는 관련해서 종합특검팀의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이 없어요. 합참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참은 사실 군사경찰이나 뭐 합참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시스템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계엄과라는 것의 존재가 합참에밖에 없어요. 군 조직에. 근데 그러면 합참에서 적어도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 종합특검팀에 파견에 가서 해당 내용들을 좀 습득을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김명수 전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들부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깜짝 놀랐는데 장순욱 변호사는 저희가 얼마나 그 극찬했던 변호사입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 때 국회 대리인단으로 들어간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명수 합참 의장이 이제 플리바게닝을 염두에 두고 진실을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죄를 조금은 이제 가볍게 갖고 가는.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고 보는 게 제가 저번 주에 그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종합특검팀에 입건된 사람이 2명 있어요. 강호필 사령관. 강호필 또 전문가잖아요. 네, 강호필 전 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입건이 됐고, 네. 그다음에 주성훈 전 지작사령관. 그 개헌버스 이제 출발하는데 막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내란 당일에 93회점 기관여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도 왜 부대 복귀를 시키지 않았냐라는 것 때문에 내란 중임무종사 방조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그 김명수 전 의장 측에서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적혀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국회 의결에 대응한 의장의 실제 행적은 상황 유지가 아니라 조속한 종결이었다. 의장은 12월 4일 새벽 1시 45분경 대통령실 안보실장, 비서실장에게 계엄군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2시 19분 지상작전 사령관 강호필과 직접 통화해 합참 통제 없는 부대 이동을 절대 금지시켰다라고 여기 적시가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강호필 사령관에게 좀 더 불리한 내용을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MC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명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또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예. 관저에 동석했던 인물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보면은 날짜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2023년 11월 29일이죠. 네. 저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에 일단은 저 국정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조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네. 주목해야 돼요. 날짜하고 조태용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3년 11월 29일이 언제냐? 예. 저날이 칠장사에서 자승 스님이 불을 지르고 사망한 날입니다. 네네. 이 날이.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자승 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80명을 현장에 투입을 시켰다라고 홍장원 1차장이 계엄 이후에 언론사에 나와서 폭로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초에 우리가 좀 많이 다뤘죠. 예. 그날이야.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그래서 홍장원의 그 발언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조태용. 조태용.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80명이가 불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80명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날 얘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건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혹시 안 봐 있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파야 돼. 작년 초까지 제가 실명은 언급은 못하는데 대공수사국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 대공수사국이라는 것 자체가 홍장원 차장님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국정원 2차장 산하로 관리하고 2차장 산하 국장급 인사로 하는데 예. 작년 초에 퇴직하셨고 저거 지휘하셨던 분이에요. 대공수사국장이면. 네. 그 당시에. 네. 제가 여쭤봤는데. 여쭤봤어요. 궁금한데. 그 국정원 사람들 그 조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정원이라 써 있고. 네. 그 칠장사로 80명이 실제로 갔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했던 거예요. 황당하죠. 네.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방첩사랑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네.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뭐 저기 그 화재난 거 나무 조각 해가지고 뭐 감식하라는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때부터 그냥 윤석열은 좀 반쯤 미쳐 있었다. 나는 그 말도 100% 믿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어떻게? 뭐 했겠지. 뭐 아무것도 안 했겠어. 거기까지 80명을 보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를 조태용이한테 지시했어. 예. 80명이 갔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한테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김용현이 한 거예요, 이거. 왜? 김용현이. 네, 김용현이 한 겁니다.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 다음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김용현한테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건희. 제가 봤을 때 노상원일 것 같은데. 노상원. 노상원. 아니, 김건희가 뭐 이태원 참사가 나도 단 한 번도 조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펑펑 울었다고. 맞아요. 이때는 난리가 났어. 이상하잖아. 모든 게 다 이상했거든. 와, 이거 파야 돼. 뭐가 있네. 그리고 이 직전에 노상원이 경호처를 갔어요. 대통령실에. 아. 네. 그리고 저도 그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노상원은 갑자기 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을 바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무속 관련해가지고 뭐 노상원이랑 김건희랑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특검팀에서도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같은 당일이면은 한남동 관저에서 자리를 하다가 국정원에 연락을 이게 시기가 날짜 아니 밤에 시간. 네,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네. 시간이 맞죠? 예, 지금 대충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좀 거의 네, 비슷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잘하면 이거 미스터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에서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닐 것 같아 네. 이거는. 이거 예전부터 제가 이거 한번 그때 박선원 의원님 모셔놓고 내가 이거 길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나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뭔가 네. 이상하니까.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출신인데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홍장관 차장, 당시 차장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 이 국정원이 출동하는 걸 보고 국정원의 조사 역량과 내가 이렇게 출동 지시하니까, 국정원이 움직이네라는 걸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너 내가 시키는 거 할 수 있어 했는데 나는 합법적인 거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식은 뭔데 이거는 뭐 합법 정당성을 들이밀고 있어 이렇게 보면 분노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혁진 기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혁진 기자님 오늘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짧게. 네, 짧게. 네. 특검팀이 조금 진짜 좀 아쉬운데. 아쉬워요?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몇 %인지 아세요? 발부율? 청구 이후 발부율. 네네네. 67%밖에 안 됩니다. 67%? 네. 그리고 통신영장도 기각됐어요. 통신영장 거의 100% 아니에요? 통신영장은 사실 수사기관의 패시브잖아요. 네. 청구면 갖다 줍니다. 네. 근데 5월 중순 기준으로 제가 입수한 보고서 특검 내부 자료입니다. 23건, 24건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이 돼요. 통신영장이. 그거는 청구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법부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특검 내부에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청구 이유가 좀 부실하다. 네. 청구 지금 이유. 수사 방향성이 좀 잘못 잡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기자님이 계속 네. 2차 종합특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래서 취재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6월달까지라도 좀 취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이요. 너무 성과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로.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그거를 계속해서 견제해야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설득이 정말 잘되네. 되게 쉽게 쓰고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나 금방 유재석 될 텐데. 바로 설득이 되네. 와, 내가 말주변이 있나 보네. 20초 만에. 그쵸. 빨리 취재하러 가! 오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제 내란 세력 발부동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그렇죠? 네, 저도 정말 투표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좀 다 새롭게 혁명으로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 들려주면서 저한테 살짝 남겨두고 간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번에 내란 세력에 가담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썼습니다. 금요일날? 네네네. 누구였어요? 2명 있는데요. 네, 장군들 2명 있는데 일단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입건됐고요. 강호필. 내란 중용종사. 예. 그다음에 주성훈 전 주성훈 전 지작사령관입니다. 강호필도 지작사령관. 예, 그 후임이죠. 그 강호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특검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이제 계엄이 선포될 줄 사전에 인지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2024년 초 또는 2024년 7월에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에. 그다음에 주성훈 전 1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버스, 계엄버스와 이제 12월 3일부터 4일 사이 새벽이죠. 판교 정보사에서 9.3회 전 기갑여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기갑여 단장이 굳이 정보사 그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통화까지 했는데도 너 왜 거기 있냐, 빨리 다시 뭐 본거지로 와라, 네가 소속되어 있던 그 이제 군부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엄버스가 출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훈 전 1군 단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이제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지작사령관이 이렇게 그러면 주성훈은 최근 현직일 거 아닙니까? 파면 뭐 직무가 일단 배제돼 있는데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지작사령관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지작이면 지상군 작전이죠? 맞습니다. 지상작전인가요? 지상군 작전인가요? 지상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70%가 지작사령관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내란의 뭐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뭐 방첩사 이렇게까지만 나왔었는데 지작사도 확실하게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지작사까지 동원이 될 뻔했다라는 거면 거의 뭐 내전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지작사령관이면 별 3개예요? 별 4개입니다. 별 4개라고요? 네네네. 와. 4개입니다. 그러면 군사열 몇 번째예요? 제가 5위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야. 그런데 왜 강요비리는 처음에 부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부터 계속 김영현이라던가 밀접하게 연락을 자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실제로 강호필 사령관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강호필 사령관과 친한 분들한테 이제 전해 듣기로는 김용현하고 이제 노상원으로부터 극우 그 유튜브 링크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그런 유튜브 링크를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이 그때는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이니까 2024년 초부터 노상원과 김용현으로부터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그런 극우 유튜브 링크를 계속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받으면서 신원식 전 실장한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 왜 이런 거 자꾸 이상한 거 보내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24년 7월일 겁니다. 그때 7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부대를 동원해야 된다, 뭐 한동훈 빨갱이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사직 사표를 내겠다라는 말을 김명수 전 합참의장한테 했더라고요. 근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군대를 정치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윤석열의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강호필 전 사령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놀라운 사실이, 강호필이가 이게 지금 지작사가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지상작전사령부네. 지상군이 아니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인데, 이거 강호필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글도 있어요. 끔찍했던 내란의 밤에 2차 계엄을 막고 나라 구한 지작사령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2차 계엄을 막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계엄사하고 이제 합참으로부터 신속 대응사단 쪽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 12월 4일 새벽일 겁니다. 군부대를 추가로 동원할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죠. 계엄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신속 대응 사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작사 참모장이 이제 참모장에게 얘기를 하고, 지작사 참모장이 이제 강호필 사령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계엄사 쪽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군대를 뭐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냐, 지금 빨리 보낼 수 있냐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때 강호필 사령관이 절대 보내지 마라 라고 컷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7월 달에 알았다는 정황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그 진술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신원식 전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또 이제 강호필 사령관에 대해서 일부 진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쿠데타 음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밀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오래 전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쭉 보시면 뭔가 좀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몇몇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 진작에 전 알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상원이 애초에 대통령실을 2022년 5월부터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진술에 나옵니다. 노상원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내란을 언제쯤 일으켜야 되는지, 내란을 일으키려면 군부대 지휘 체계를 어떻게 좀 바꿔놔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 저는 이제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나면서부터 이거는 조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방첩사하고 정보사와의 관계는 물론 뭐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고 그러겠지만 또 갈등 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인영하고 문상호하고 사이는 어땠다고 그러나요? 여인영하고 문상호 사이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다만 여인영하고 노상원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노상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불명예 전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육사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노상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노상원하고 문상호는 어땠어요? 문상호가 굉장히 잘 따랐죠.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을 때 문상호 같은 경우는 정보사 참모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측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같이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기야 노상원이 하고 김용현이가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만약에 문상호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같으면 김용환은 대기에서 시키지 말라고 하든지 자르라든지 그랬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둔 것은 노상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김용현이 계속 관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란 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는 서로 쿠데타에 관해서는 일치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원래 이게 좀 재밌는 게요. 2024년 5월에 여인영이 그 김용현으로부터 한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방첩사 지휘 체계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비상계엄,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방첩사가 그 프리덤 쉴드라고 이제 한미 훈련할 때 비상계엄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실제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예행 연습처럼 실제로 훈련한 적이 있고, 근데 당시에 이제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노상원이랑 연락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영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난 노상원이랑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이제 강호필, 주성운 이렇게 지금 내란 주요 종사 임무로 입건이 됐다. 강호필 사령관은 내란 중임무 종사고요. 주성운 전 1군 단장은 내란 방조입니다. 내란 방조로. 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단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내란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의 진술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일단은 합참 법무실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안찬명 전 합참 그 간부, 그다음에 뭐 이승호 전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랬더라? 그 단편 열람이었나?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라고 그 지휘를 받았다. 근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북 업무에 충실해라라는 진술을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합참의장도 강호필처럼 잘 몰랐다, 빗겨나 있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병력 이동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의심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오혁진 기자님 지금까지 취재한 걸로 봐서 김명수의 연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김명수 전 합참의장까지는 그 특검이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가지고 법리 구성은 제대로 좀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평가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게 합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란 특검팀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기소한 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혁진 기자님도 김명수는 분명히 연루가 돼 있다. 왜냐면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합참입니다. 근데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은 어쨌든 파면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일반 인적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무인기 작전 관련해가지고 2024년 최소한 늦어도 9월부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북 작전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안 막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제대로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 내란 특검팀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했던 대목이 이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합참의 책임성입니다. 그럼 이 책임 유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어쨌든 김명수 합참의장을 부르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해가지고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렇죠. 최소한도 합참의장이면 드론을 그렇게 띄울 때, 야, 네네. 왜 그렇게 계속 띄우는 거야? 뭐 때문이야? 네. 지금 뭔가 징후가 있는 거야? 네.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묵인, 방조.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방조한 겁니다. 그냥 이거 작전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계엄 성공하면 나도 나중에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진급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황이. 김용민하고 관계는 어때요, 김명수가? 처음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4년 9월부터 조금 틀어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나면서부터 경호처장 때 어쨌든 김용현이 군 인사 개입을 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의 인사권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신은식 전 장관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오가면서 싸운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하려고 이제 해야 한단 말이죠. 상명하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보면은 군서열 1위부터 5위까지 사실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죠. 예. 네. 그럼 이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군에서 수사하면서 유야무야된 상황이 상당히 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 넘어왔죠?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죠. 예. 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사실 지난번에 그 오혁진 기자님이 강호필 부분을 네. 이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네. 하셨고 이번에 이제 김명수는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가요?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네, 아마 6월 중순 정도에는 기소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정한 방침이 수사를 다 끝나놓고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했기 예. 때문에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7월 말에 이제 수사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사실은 답하시면 너무나 정밀하게 잘해주실 것 같은데 윤석열이 술 먹고 다닌 얘기가 정말로 우리가 발로 걷어차이는 돌처럼 많이 해왔는데 국정원 업무 보고를 갖다가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업무 보고를 받다가 대통령이 갔다가? 저는 뭐 그 사실은 모릅니다만 네. 국정원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식사하면서 했겠죠. 야, 근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관의 업무 보고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대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정말 업무로 이렇게 괴롭히고 밤샘을 해도 모자를 팔는데 술 먹자고 하고 잔뜩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잖아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저분들을 보낼 곳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뇌 구조를 한번 검사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게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바로 이제 소폭 그게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죠 지금. 그러면 이미 저기 국정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그 끝내고 이거 뭐 이게 소맥 말 테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술을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서 잘 알지만은 거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업무 보고 받고 또 윤석열도 술 한잔 생각이 있으니까 저녁 먹고 가자 혹은 점심 먹고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술을 마셨지 않는가 하지만은 대통령 아니에요. 아, 그럼요. 무슨 일이 대통령이라는 날지 알 수가 없는데. 작자가 국정원에 가서 술을 그렇게 진탕 쳐마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 의원님도 예전에 뭐 그 최근에 윤석열 말고 예전에 윤석열하고도 술자리도 한번 좀 당연히 해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술 마시면 이렇게 고주망태로 놀았습니까? 잘 몰라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뭐 그 일화들은 사실은 많죠. 많은데 이 정도인 것까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예. 저도 술이라고 하면은 한없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먹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럴 수는 없죠.